며느리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최소한 처음엔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 집은 아주 평범한 시골집이었어요. 경남 밀양 작은 마을에 터 잡고 40년 넘게 살았죠. 남편은 벌써 10년 전에 세상을 떴고 그 뒤로는 제가 혼자 살았어요. 농사 짓는 것도 힘들어서 마당에 상추랑 고추 조금 심고 마을회관 일 돕고 그러고 살았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녔다가 어느 날 며느리 될 아이를 데려왔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워하더니 인사도 공손하게 잘하고 음식도 곧잘 했어요. 제 생일엔 꼭 전화를 걸었고 명절엔 무조건 찾아왔어요. 저는 속으로 요즘 애들 중에 이만큼 예의 바른 애가 또 있을까 싶었죠. 결혼식도 조촐하게 잘 치렀고 아들 부부는 처음엔 서울 살다가 몇 년 전 시골로 내려왔어요. 아들이 말하길 서울 생활도 힘들고 부모님 근처에 살면서 도와드리고 싶다고 했죠. 속으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평생 혼자 산 것 같았는데 이제 드디어 식구가 생기는구나 싶었죠.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며느리는 매일 아침 저를 부르며 어머니, 오늘은 나가서 드실래요? 아니면 제가 끓여드릴까요? 하고 묻고 가끔 시장 가자고 손잡고 끌고 나가고 병원 가는 날이면 꼭 따라와 줬어요. 저는 친구들 앞에서 괜히 자랑도 했죠. 우리 며느리는 정말 효녀야. 내가 복이 많아. 그런데 이상한 건 너무 완벽했어요. 사람이 어찌 그렇게 매일 웃을 수 있을까요? 싸운 적도, 기분 나빠한 적도, 짜증낸 적도 없었어요. 물론 처음엔 좋았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무섭더라고요.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어머니 하고 웃고 잔소리해도 고개만 끄덕여요. 너무 순하고 너무 착해서 오히려 불안해졌어요. 도대체 속은 어떤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아들이랑도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겉보기엔요. 그런데 1년 반쯤 지나고부터 아들이 점점 말수가 줄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더니 어느 날은 술에 잔뜩 취해서 돌아왔어요. 그날 새벽 작은 소리로 부부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었지만 며느리가 울더라고요. 그 이후로 며느리는 더 열심히 저한테 잘했어요. 제가 감기 기운 있던 날은 약국까지 뛰어가서 감기약을 사오고 죽도 끓여주고 한사코 병원까지 끌고 가려 했죠. 어머니 건강하셔야죠. 저희한테는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던 그 애가, 그런 애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었는지 나는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나서 마을회관에 다녀왔어요. 오후에는 약국 들렀다 동네 지인 댁에 들러 된장 한 통 얻고 저녁쯤 집에 돌아왔죠. 집에 불은 꺼져 있었고 문은 닫혀 있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문을 열려는 순간 누군가가 제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뒤에서 팔을 붙잡고 비늘 같은 걸 머리에 씌우더라고요.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손발이 떨리고 정신이 멍해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절했던 것 같아요. 다시 눈을 떴을 땐 저는 낯선 창고 같은 곳에 묶여 있었습니다. 손목엔 노끈이 감겨 있었고 발목도 묶여 있었어요. 입은 천으로 막혀 있었고 주위는 어둡고 퀴퀴했어요. 어디선가 기름 냄새 같은 게 났고 뭔가 시멘트 벽 같은 거친 느낌이 손에 닿았죠. 당황해서 울부짖으려 했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움직일 수도 없었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제 며느리였습니다. 그 애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조금만 여기 계세요.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모셔다 드릴게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강해서요.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죠? 그 순간 제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막혔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였어요. 왜 그래?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런데 며느리는 태연하게 웃으며 물병을 하나 꺼냈습니다. 목 마르시죠? 지금은 못 풀어드려요. 하지만 물은 드릴게요. 입을 막은 천을 느슨하게 푸니 혀가 갈라져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겨우 입을 움직여서 너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래 하고 말하자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머니가 아무것도 못하게끔 잠깐만 쉬게 해드리는 거예요. 쉬게 해드린다고요? 나는 며느리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그의 눈동자가 내가 처음 보던 그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싸늘하고 무표정하고 공포가 없는 감정이 사라진 눈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정리 끝나면 아드님이 직접 오실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어차피 어머니는 이 모든 걸 기억 못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말한 후 문이 닫히고 다시 자물쇠가 잠겼습니다. 나는 다시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고 머릿속은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아마 한참이었을 겁니다. 나는 천천히 벽을 더듬어보며 공간을 살피려 했습니다. 사방은 시멘트 벽, 창문도 없고 좁은 창고인지 차고인지 구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렴풋이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며느리와 또 다른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할매 지금 상태는? 정신은 또렷해요. 좀 애매한 게 치매 증세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멀쩡해요. 그럼 애초에 치매인 척하게 만들면 되잖아. 영상 몇 개 찍어두고 목소리 흔들리게 편집하면 돼. 그리고 공증은 어떻게 해요? 이미 위임장에 사인 받았잖아. 사인 연습시킨 다음에 실수인 척 다시 받으면 돼.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대화죠? 그들은 나를 감금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내가 치매라는 증거를 조작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내 사인을 위임장에 사용했고 그걸 기반으로 뭔가를 정리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리란 대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이제 단순히 납치된 게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조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그 며느리가 벌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벽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누군가에게 알릴 수도 없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나는 그렇게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며느리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이 모든 걸 기억 못하게 될 테니까요. 그 말은 단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애는 분명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신을 잃게 만들거나 기억을 지우거나 혹은 더 이상 세상에 없게 만드는 일. 내가 여기에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아니, 나갈 수 있다 해도 세상은 내 말을 믿어줄까? 나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살아남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기억을 붙잡고 살아남자. 나는 창고 안에 갇힌 채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들리는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이었어요. 통장 비번은요? 지난번에 어머니가 혼자 은행 가신 거 몰래 따라가서 입력하는 거 봤어요. 앞자리 3개는 생일이고 뒷자리는 손자 이름이더라고요. 잘 됐네. 공인인증서도 옛날에 아드님 컴퓨터에 깔려있던 거 그대로니까 접속만 되면 끝이지. 나는 눈을 감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게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이미 많은 정보가 새어나가 있었고 며느리는 그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며칠이 지났는지 이틀인지 3일인지 모를 어느 날 누군가
또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계좌 하나는 정리 끝났고 아파트도 계약만 남았어요. 근데 어머니 명의로 된 임야 서류는 공증 들어가기 전까지 말끔히 마무리해야 해요. 지금 치매 진단서 없으면 곤란하거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내 돈을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재산, 특히 땅과 집까지 전부 자기들 이름으로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감금된 동안 내 치매 진단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며느리는 그에 맞춰 동네 의원에 나를 데리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엔 단순 건강검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증상 기록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창고 문틈 사이로 슬쩍 들어오는 휴대폰 불빛을 봤습니다. 그건 내 딸이었습니다. 그 애는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와 내 손을 풀며 속삭였어요. 엄마 나예요. 지영이, 조용히, 제발 조용히 있어요. 지금 나밖에 안 믿어줘요. 그 말에 나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딸은 작고 낡은 캠코더 같은 걸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며칠간 엄마 상태랑 며느리랑 그 남자 말하는 거 다 찍었어요. 경찰에 바로 가져가면 안 믿어요. 그래서 더 모아야 돼요. 조금만 더 버텨요, 엄마. 엄마가 여기 있다는 거 저만 알아요. 나는 그 말에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날 믿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구해주지 못하더라도 이 기억만은 사라지지 않게 붙잡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내 통장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은행 로그인까지 끝낸 뒤 이체 직전까지 갔을 때 갑자기 며느리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국세청 고객님의 금융거래가 이상 거래로 감지되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멈칫했고 나는 창고 안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도 몰랐던 정부의 자동 감시 시스템이 나를 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상황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거래 알림이 뜬 뒤 며느리와 남자는 한동안 창고 옆 작은 사무실에서 다투는 듯 했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남자의 낮고 거친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계좌 동결 들어가면 끝이야. 오늘 안에 서류 다 넘기고 도장 받아야 한다니까. 어머니 상태가 멀쩡해서 문제라니까. 오늘이라도 약 투여하고 정신 잃으면 의료기록 만들 수 있어. 약?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이 말한 기억 못하게 할 방법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나는 녹음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딸이 남겨둔 작은 캠코더가 내 옆 작은 포대자루 속에 숨겨져 있었죠. 손목 로프를 살짝 느슨하게 만들어둔 덕에 나는 어렵사리 손을 뻗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주사기가 담긴 쿨러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주사 맞고 조금만 주무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주사바늘 끝에서 투명한 액체가 반짝였습니다. 본능적으로 나는 몸을 뒤로 빼며 고개를 격하게 흔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주사기를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남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순간 저는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약 넣으려 해요. 벽 건너편에서 인기척이 두어 번 스치더니 쿵쾅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달려왔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캠코더가 멈칫하는 소리가 났지만 이미 필요한 장면은 기록되어 있었죠. 남자는 입에 욕설을 내뱉으며 며느리에게 주사기를 다시 쥐어줬습니다. 그 순간 창고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특유의 날카로운 경음. 두 사람은 동시에 창백해졌습니다.
신고 누가 했어? 남자가 소리를 질렀고 며느리는 허둥대며 창문 틈을 내다봤습니다. 바로 그때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조금만 버텨요. 이제 끝났어요. 그녀는 경찰관 둘과 함께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주사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찰관이 문을 열어 젖히고 들어왔습니다. 김지영 씨 신고로 현장 수색 영장 나왔습니다. 노모 불법 감금 및 상해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반짝이는 수갑이 두 사람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나는 아직 손목이 묶인 채 떨고 있었지만 온몸이 풀리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이 나를 풀어주고 바깥으로 이끌 때 새벽 공기가 싸늘하게 폐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싸늘함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차에 오르기 전 딸이 조용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캠코더 켜놨죠? 그게 결정타였어요. 이상거래 감지로 계좌가 멈춘 순간 제가 증거 보낼 곳이 필요했거든요. 엄마가 녹음한 소리, 경찰 이메일로 실시간 전송됐어요.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류 위조, 재산 편취 미수, 상해 미수 법정은 멀었고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새벽 창고에 홀로 갇혔던 그 순간과는 달리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순간 며느리가 끌려가며 나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엔 증오보다 공허가 더 짙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눈빛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오든 나는 내 이름과 기억을 지켜낼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내 삶의 증인으로 서야 할 테니까요. 멀어져 가는 사이렌 소리 속에서 차창 밖 새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드디어 해가 뜨려 하고 있었죠.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나는 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형사들은 며느리와 남자가 준비한 위조 서류 다발, 주사기 속 약물 그리고 캠코더 영상까지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붙었지만 며느리는 사흘 내내 입을 닫았고 남자는 모든 책임을 며느리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한 달 뒤 구속영장이 정식으로 발부됐습니다. 혐의는 불법 감금, 특수상해 미수, 사문서 위조, 재산 편취 미수. 수사 기록엔 내 캠코더 파일이 핵심 증거로 적시됐고 은행 이상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이 범행 동기를 뒷받침했습니다. 재판은 3번의 공판을 거쳐 두 사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며느리는 징역 4년 6개월, 공범 남자는 징역 5년. 법원은 두 사람에게 내게 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을 읽으며 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이번엔 서러움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내 이름, 내 기억, 내 재산이 법정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시어머니라는 호칭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내 명의로 새 은행 통장을 만들고 딸과 함께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카페 이름은 새벽의 증인. 창고에서 맞은 그 잿빛 새벽을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들은 뒤늦게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다 막았어야 했는데. 그는 며느리의 계획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끝까지 외면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내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싸움이었어. 엄마도 이제야 알았단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카페 창가 자리엔 캠코더가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물으면 나는 웃으며 말하죠. 이 작은 기계가 내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줬답니다. 햇살이 카페 바닥을 금빛으로 물들일 때마다 나는 새벽 창고 바닥에 차갑던 콘크리트 감촉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어요.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증인이라고. 내 이름은 박은정. 오늘도 커피 내리는 손끝이 떨리지 않는 걸 보며
나는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시어머니도 누구의 희생양도 아닙니다. 나는 내 이야기의 주인입니다.